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유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이 강의를 바로 전 차시 강의 찍고 난 뒤에 바로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상당히 좀 낯섭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오늘 이 시간에는 명청제국과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차시에는 어떤 수업이었었죠? 그렇죠. 송나라와 그리고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 청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본에서 무사정권이 출현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주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발전하다. 즉, 명나라의 발전과 쇠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나라의 멸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거의 동아시아 세계를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몽골족이. 그리고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남쪽에 있었던 남송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금나라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송도 무너뜨리고 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이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고려에도 막 간섭을 하고 멀리 일본에도 쳐들어가고 동남아시아에도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세력을 넓혔는데 이런 원나라도 결국에 2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왕위 계승 분쟁으로 원나라가 내부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기황후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이 대표적인 역사 왜곡 드라마. 여기에서 그 몽골의 황제 자리를 놓고 이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 것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 황위가 그냥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다가 그래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이제 말이 꼬이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냥 정리하고 기황후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남쪽에 있었던 한족들, 그동안 몽골족들한테 짓눌려 있었던 정말 자기네들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몽골족들한테 압제에 놓여 있었던 한족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한족 농민 봉기군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드디어 몽골족의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왕위나 통과 경제 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한족의 봉기로 인해 북쪽으로 원나라가 쫓겨나게 돼요. 자, 이렇게 몽골족을 물리치고 등장하게 된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한족 왕조로서 새롭게 부활하게 된 게 명나라가 되겠죠.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었다는 거. 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원장이야말로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어느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그냥 거지였어요. 거지. 옛날에 부모님도 전염병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주원장 혼자 남겨져가지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여기저기 그냥 밥을 막 빌려 다니다가 그러다가 한족 반란군에 가담하면서 이 사람의 재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원나라를 위로 밀어내고 그리고 같이 농민 봉기군을 이끌었었던 많은 리더들을 차례차례 제압한 다음에 자기만의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명나라를 세운 이제 최초라기보다 초대 황제인 이 주원장.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근엄하게 생긴 그런 그림만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게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설들도 많이 퍼져 있어요. 아무튼 이 주원장이 홍무제로서 금릉을 수도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난징이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처음에 수도로 하여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어요. 명나라. 이 홍무제 주원장은요, 처음에 여러가지 이제 업적을 펴게 되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재상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게 이 왕조를 번창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 독재 체제를 펴기 위해서 그 이전에 황제 바로 밑에가 누굽니까? 재상들이 있었죠. 그 재상 제도를 폐지하고 황제가 웬만한 정권을 다 휘둘러요. 그리고 자기와 농민봉기를 같이 일으켰었던 여러 동지들을 다 하나하나 수청해 나가게 됩니다. 이 주원장의 수청은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들어갈 이갑제라는 걸 실시해요. 자, 여러분들 빈칸에 써보세요. 이갑제. 이 이갑제가 뭐냐? 오른쪽에 말생각 키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갑제. 110호를 1, 2로 삼고 그중 부유한 10호를 이자하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로 삼아 이장이 세금을 증서하도록 한 제도이다. 굉장히 복잡하죠? 한마디로 110개의 집이 있습니다. 110개의 집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110개의 집에서 대표가 되는 10개의 집을 갖다가 이장들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그 10개의 집이 나머지 100개의 집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통제도 가하는 그런 일종의 감시체제가 바로 이갑제가 되겠죠. 각 지역을 어떤 식으로 통치할지,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명나라는 초창기에 이렇게 이갑제로 전국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원나라 통치기뿐만 아니라 농민봉기 시기의 전란으로 파악이 안 되는 토지, 그리고 호적대장을 정리했고, 그리고 아울러 한족 문화를 부흥하기 위해서 과거제, 그리고 학교를 정비하고 육유라는 일종의 유교 규범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중국의 지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원나라였죠? 몽골족이었다 이겁니다. 이 몽골족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이 중국의 한족들의 전통을 되살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정책을 편 주원장 홍무제에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원나라 말 안위성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주원장은 집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는 동네 지주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전염병으로 부모와 형제들을 다 잃게 되자 주원장은 고향을 떠나 중이 됩니다. 당시 원나라의 실정에 실망한 농민들은 백령교라는 종교 조직의 앞다투와 가담하였습니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중국을 건설하자는 백령교의 군인들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동여맸기 때문에 홍건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던 주원장은 홍건작에 가담하여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주원장은 결국 홍건작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쇠락하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명나라의 태조가 된 주원장은 먼저 몽고의 풍습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금지되었던 과거 제도를 부활하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를 제정하여 일반 백성을 유교윤리에 맞게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나라에 의해 파괴되었던 한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것이었죠. 이 주원장, 이 홍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에도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수많은 이제 홍무제들의 아들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홍무제의 첫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원장은, 홍무제는 자기 손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냥 삼촌들이, 작은 아버지들이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네 번째 아들 주채라는 사람이 황제 자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명나라의 영락제였습니다. 영락제. 수염이 상당히 길죠? 영락제. 조선시대로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랑 상당히 닮아있어요. 상당히 닮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중국을 완전히 거의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 명나라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수도가 어디였었다고 했죠? 이 남쪽에 있는 금릉이라는 곳이었죠? 예, 남경, 난징이죠? 여기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북경, 즉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복 사업 등을 통해서 군사적인 위력을 나타내요.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많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화. 이 사람 환관이에요. 환관. 남성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환관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대규모의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누비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함대를 파견해서 여러 나라의 명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고 조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징에서 출발한 정화의 함대는 광저우를 지나 베트남의 호치민, 싱가포르, 인도의 콜카타, 캘리컷,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인근까지도 쭉 훑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선단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대선단이느냐? 여러분들 뒷장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나와 있나? 네, 함선 63척, 63척의 함선이고 함선 한 척 한 척이 다 길이가 151m에 폭이 61m 구조. 거의 축구장 한 개 반 정도 크기의 함선 63척을 이끌고 엄청나게 그냥 긴 항해를 한 거예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대선단을 통해서 항행을 했던 것이죠. 물론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 명나라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이고 니네 나라들도 우리 명나라의 위력을 좀 깨달아라 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면서 명나라를 알리는 그런 홍보사절로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형이긴 하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진이 되겠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거대한 배가 정화의 함선들입니다. 이런 배가 무려 자그마치 63척이나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배는 어떤 배냐고요? 이 배는요, 네, 콜럼버스가 이제 끌고 왔었던 함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산타마리아호의 크기가 되어 있는데요. 진짜 서양 사람들이 이 서양사에서, 이 유럽사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콜럼부스나 바스쿠 다 가마 같은 사람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스쿠 다 가마라는 이제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인도를 통해가지고 인도를 통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항해해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고 왔던 이 함선이 인도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다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이미 정화의 함대를 인도의 콜카타 사람들이 다 봤다, 캘리컷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정화의 함선을 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놀라겠습니까? 참, 유럽 사람들이 역사 기술을 할 때 너무 자기네들 위주로다가 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역사 왜곡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정화의 함대는 이제 영락제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일대를 누비고 다녔었다는 거. 네, 그럼 정화의 해외 원정에 관련된 영상도 한편 보시겠습니다. 정화의 원정.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항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요.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이 최고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 역사에는 콜럼버스나 마젤란에 비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할 만한 인물이 있답니다. 우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선생님, 궁금해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명나라 때 인도양을 지나 멀리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정화라는 사람이랍니다.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26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해상 활동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콜럼버스보다 90년이나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선단의 규모나 배의 크기, 그리고 참여 인원을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와, 정화의 대함대에 비하면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는 장난감 같아요. 정화 함대에 배 한 척에 산타마리아 선단을 다 싣고도 남겠는데요? 정화의 해상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알겠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화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저 멀리 아프리카 동북 해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정화의 해상 활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지도나 나침반이 있었겠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항해 지도나 나침반은 이미 보급되어 있었어요. 정화의 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 기술에 있었습니다. 장기 항해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싣고 태풍을 헤치고 나가려면 크고 안정된 배가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중국만이 그런 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정화는 왜 해상 활동을 했을까요? 정화의 원정 목적은 전쟁이나 침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끊겨있던 교역로를 다시 열고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점을 외교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를 계기로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진출하여 화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화의 원정 이후 중국은 외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화의 위대한 원정이 역사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유럽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과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 하지만 아주 긴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는요, 그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맛이 갑니다. 점점 이렇게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환관들, 이 거시기가 없는, 남성성이 없는 이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명나라 정치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 견딘 농민 공비군이 일어나면서 결국 명나라도 점점점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 조선에 원조를 한다고 하면서 재정이 정말 심하게 악화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자성의 난이라는 농민공기로 인해서 1644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거의 300년 채 되지 않았나요? 아무튼 300년 전후해가지고 결국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300년이나 갔나 모르겠네. 네. 그렇죠. 300년도 못 갔네요. 네. 1368년에 만들어진 나라가 1644년에 망했으니, 네, 아무튼 이렇게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이제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요, 이 사람이 세웠죠. 누르하치라는 여진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누르하치는요, 여러 여진족들을 이제 규합을 했죠. 이 금나라 멸망 이후로 몽골족의 지배하에서, 그리고 명나라의 지배하에서 만주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죠. 후금. 금나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라를 또 개창을 했었던 거죠. 옛날에 완한 아골타가 만든 금나라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명나라가 실제 존재하던 그 시절에 명나라가 있었을 때 후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누르하치는요, 이 한종의 명나라에 맞서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 여진족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이 후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죠. 그 당시에 광해군 때 조선에다가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죠.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한바탕 조선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만주에서 명나라와의 격돌을 통해 가지고 이 여진족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금이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명나라를 무릎을 꿇리고 이제 이자성의 난을 틈타서 이제 명나라가 방어하고 있는 산해관이라는 곳을 격파하고 이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명멸망 후에 중국을 차지하게 되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여 후금을 건국하였고, 그리고 누르하치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대인 이제 홍타이지, 즉 청나라 태종이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꾼 이후에 명나라가 이자성의 농민봉기로 인해 멸망한 후 여러 명나라의 지휘관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이제 관문을 뚫고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농민봉기를 일으키고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이자성은 청나라와 그리고 청나라에게 항복한 명나라의 장수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청나라가 새로운 중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태종 뒤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아주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강희제 때는요, 타이완을 정보로 하고 중국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통일을 완성하죠. 그리고 옹정제 때는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반대파를 추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한족 왕조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완전히 분쇄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걸륭제 때는 중국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옛날에 명나라 때는 영토가 어땠습니까? 명나라 때는 이렇게 파란 부분 나와 있는데 지역만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초록색 부분만. 근데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면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연간에 이렇게 티베트 지역과 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지금의 중국의 영토와 상당히 유사한 정도 크기의 영토를 지니게 되었던 게 바로 청나라 때의 전성기였다는 거죠. 물론 저쪽의 연해주 쪽은 나중에 러시아와의 협약과 분쟁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결국 러시아한테 연해주 지역은 내주게 되지만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는요, 한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어땠는가, 이걸 좀 알아볼게요. 옛날에 몽골족은 어땠습니까? 한족을 무조건 찍어 눌렸죠? 제1계급에는 몽골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목인,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다음에 3계급에는 북인들, 북중국에 살던 사람들, 옛날에 금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서하나 금나라, 그 다음에 고려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하계층이 남송인들이었는데, 이 여진족들은, 이 청나라의 주류인 여진족들은요, 만주족이라 그렇게 만주족,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그게 그거니까. 아무튼 얘네들은요, 옛날에 몽골족들이 한족을 통치하던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되냐? 만한 병용제라고 해갖고 한족도 차별하지 않고 관직에 등용해야겠다는 정책을 펴게 돼요. 그리고 서적 편찬 사업에 한인 학자들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일단 겉으로는 우리는 여진족들이고 여진족 국가이고, 그 다음에 뭐 여진족 국가라기보다는 지배층이 여진족이고 황제 귀족들이 여진족이지만 한족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거제로 한족 관리를 등용하였으며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2번에 들어갈 만한 변용제를 실시하였죠. 만한 변용제. 그리고 서적 편찬 사업에 한인 학자를 참여시켰습니다. 네, 아울러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강압적으로만 몰아붙인 것도 있었어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요. 변발 및 호복을 강요했어요. 변발. 변발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옆에 뒤에 댕기머리만 남기는 걸 변발이라고 그러죠. 변발을 강요했고요. 그 다음에 호복. 한마디로 이제 청나라 사람들, 여진족의 복장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나라를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하고, 그리고 중화사상을 탄압했습니다. 청나라를 비판하거나 청나라 왕조나 여진족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끌고 와가지고 죽이는 혹은 유배보내버리는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진행했다는 것이죠. 일단은 외향적으로는 만주족과 한족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였지만 실상은 이렇게 그 여진족의 통치에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가차없이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하고 중화사상을 탄압하였다. 이게 청나라의 회유책과 강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강압책과 회유책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청은 원이 중국 문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보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명의 여러 통치제도를 인정하였고 과거제를 통해 한족도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족 지식인을 동원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여 고금 도서 집성 1만여 권, 사고전서 7만 9천 권을 간행하였습니다. 난 한족 출신이랍니다. 난 만주족 출신이지요. 우린 둘 다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한족 출신으로 이번에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였지요. 한편으로는 한족들에게 청의 지배에 복종하도록 만주족의 옷을 입게 하고 변발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한족은 목을 잘릴지언정 머리는 깎을 수 없다고 버텼으나 청의 무력 탄압에 결국 변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청은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여기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자, 멋지게 깎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만주족을 비난하면 엄격히 처벌한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앞에 장 맨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학습지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습지 35번이라는 거. 명청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도. 이 강남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요. 기술이 발달되고 품종이 개량되고 외래작물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향상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전 시대에 그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정말 높은 생산성을 갖추게 되면서 인구도 또한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산업, 제조업. 이렇게 창장강 하류가 우리가 양장항이라고 그러죠. 양장항 하류가 수공업 중심지로 발달하면서 비단 그리고 면포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뭐 생산성이 발달하면 당연히 경제력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 내 은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 조세 은납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에 은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중국에 은이 많이 들어왔냐고요? 멀리 유럽에서 은이 막 들어와요. 그럼 유럽은 도대체 어디서 은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한 다다음 시간 정도 배우겠지만 저기 유럽에서 신대륙을 개척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에 원주민들을 막 쥐어짜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문명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내장되어 있었던 금, 은 이러한 아주 비싼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유럽 사람들이 막 다 약탈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 많은 금과 은 중에서 특히 은을 가지고 중국에서 차나 비단, 도자기와 같은 그런 비싼 물품들을 사오는데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은이 넘쳐나게 된 거죠. 유럽 세계에서 중국의 도자기랑 비단 그리고 차 이런 걸 사들이느라고 은을 많이 화폐로 대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중국에 은이 많아지니까 명나라 때랑 청나라 때는 이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등 이 은을 주요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세금 제도는 어땠습니까? 당나라 때 조용조 제도가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여러 잡다한 그런 세금 항목들이 있었는데 명나라 때는요. 1조 편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동그라미 3번에 1조 편법 한번 써볼게요. 1조 편법 동그라미 3번에 1조 편법 명나라에서는 그 복잡한 세금을 두 개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토지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따른 세금. 두 번째는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마다 내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묶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나라 때 와서는요. 이 세금 제도도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는 인두세를 없애버립니다. 1713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내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는 아주 강경한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대신에 그 세금을 다 토지 세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걸 바로 동그라미 4번에 지정은제라고 했습니다. 지정은제.
납부수단은 다 뭐예요? 은이었다는 거죠. 은으로 내는데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명나라 때는 두 개로 나왔어요. 토지세랑 인두세였는데 이제 청나라 때 와서는 인두세를 없애버렸다. 토지세만 받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신사 되겠습니다. 신사. 여러분들 신사하면 선생님처럼 이게 옷을 잘 차려입은 뭐 젠틀맨 생각하십니까? 그 신사랑 한자가 같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여간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주요 지배층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배층, 신사들이 주된 이제 그 지배층이었어요. 신사가 지배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게 되죠. 호족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호족하고는 또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쪽에 4대 부들은 4대 부들인데 과거에 이 초시 정도 합격해서 혹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대로 이제 뭐랄까 4대부 가문의 후손들로 지방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을 신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누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있겠죠. 양반. 바로 여러분들 이 신사가 뭔지 잘 안 떠오르시면 양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사가 이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이 지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앙까지 휘어잡던 세력이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화 왕수인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이자 대단한 정치가죠. 호가 양명이 왕양명이라고 부르는데 양명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현무라는 학자가 교창한 이제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청나라 때 발달하게 되죠. 명나라 때 양명학은 유교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마음 수변을 하느냐 여기에 따른 그런 공부였었다고 한다면 이 청나라 때 고증학이라는 것은 좀 사상에 청나라를 갖다가 이제 뭐 뒤집어 엎자라는 거는 위험하겠죠. 청나라가 그거를 청나라 조정에서 여신족들이 항상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래서 고증학이라는 거는 과거의 철학을 뭐 재해석하자가 아니라 과거의 학문의 본연에 충실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따져나가는 이 오류를 찾아내는 뭐 그런 정도의 학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들 경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런 서민들이 즐기는 일종의 거리 연극 혹은 극장에서 하는 연극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경극이라고 했는데 이 과거 옛날에 중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경극들이 서민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경극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뒷장 넘어가 볼까요? 뒷장. 명청시대의 대외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는 중기 이후에 해금 정책을 완화했어요. 선교사들이 서양 학문을 소개했고, 천주시리, 고념 안국전도 이런 것들이 제작되고, 아담 샬 같은 사람이 역법을 명나라에 소개하기도 했죠. 명나라 때는 이렇게 그래도 명나라 때 아주 이렇게 나라의 문을 더 걸어 잠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아주 폐쇄적인 어느 정도 그 명나라 주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무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를 갖췄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공 체제가 아니면 무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던 때가 바로 명나라였죠. 명나라는 상국으로 여기고 조공을 가져다 주고 여기에 대한 희사품으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 그 나라에 전달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상인들과 명나라 상인들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무역만 허용을 했었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감환무역이라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반발한 이제 일본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패권을 쥐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설들도 있죠. 청나라 때는 어땠는가? 청나라 때도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광저우 항구 하나만 열어놓고 남부에 있는 항구 하나만 열어놓고 폐쇄적으로 이제 무역을 했어요. 18세기 이후에 광저우 항만 개항해서 동그라미 요번에 들어갈 공행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행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외국 상인과 교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청나라의 상인을 공행이라고 해요. 그 공행들만 외국 상인들과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나라와 청나라는 외국과 교류를 하였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장 빠이빠이 하고 두 번째 장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일본 헤이안 시대 때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와 그다음에 후삼국 시대, 고려 시대 초반부에 걸쳐져 있는 이 헤이안 시대에는 귀족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일본 특유의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서 일본 귀족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던 그런 시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본 귀족들은요, 자기의 신변을 겸허할 그런 존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본 배울 때 배웠었겠지만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사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라이들이었죠. 사무라이. 이 무령을 갖춘 사무라이들이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냥 단순한 경호원이었던 이 사무라이들이 귀족들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무라이들끼리 결탁을 해가지고 사무라이들끼리의 무력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력 집단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정말 백두대낮에 칼부림이 벌어지면서 정말 이 귀족 사회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실질적인 무력을 지니고 있는 무사들이 지배층으로 올라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 무력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그지 같지 않나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요리보고 조리보고도 아니고. 네.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어떤 구상을 하게 되느냐? 일본의 왕, 즉 천황을 대신해서 일본의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권력을 쥐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왕을 등에 업고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한자로 쓰면 장군이거든요. 이걸 일본어로 읽으면 쇼군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제 정의대장군이다. 세이 다이쇼군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줄여서 쇼군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왕은 아닌데 왕은 따로 있는데 왕 대신에 왕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대신 권력을 행사하는 이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막부 체제라는 거죠. 막부 체제. 그래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요, 뭘 만들었냐? 가마쿠라 막부라는 막부를 만들었어요.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공건제를 실시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이나 자기가 이렇게 막부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각 지역의 영주로 임명하고 거기를 그래서 공문을 받는 식으로 공건제를 실시했죠. 그리고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후손들이 쇼군을 자청하면서 자청하다고는 쇼군으로 계속 임명을 받으면서 천황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왔어요. 그리고 원나라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반 막판에 해당되는 이 원간섭기 때 원나라가 정동 행성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려군까지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쳐들어갔었잖아요. 물론 태풍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 이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후기, 즉 1300년대 후반부에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새로운 무장이 등장해서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동그라미 6번에 들어갈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이 아시카가가 쇼군 자리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새롭게 가마쿠라 막부 대신에 무로마치 막부라는 막부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정권. 최충원의 무신정권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왕은 아니면서 왕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으니 말입니다. 13행이 교토에 수립되었어요. 도쿄가 아니고 교토에 수립되었고 명나라와 조공관계였습니다. 명나라에다가 주기적으로 조공을 갖다 주고 그리고 책봉을 받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무가 문화가 발달하게 됐죠. 이전까지도 무사들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사들만의 그런 무가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라이 등장 배경에 관련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지니스쿨 영상인데 안 잘리기를 바라야죠. 자, 볼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로마치 막부도 그렇게 아주 길게 쭉 이어지진 못해요. 결국 무로마치 막부도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막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 무로마치 가문의 명령을 들었었던 여러 가문들이 자기의 세력권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처럼 말이죠. 이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해요. 센토쿠 지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기의 근거 지역과 출신 지역을 발판으로 삼은 여러 영주들끼리 다이묘라고 그러죠. 다이묘. 이 다이묘들끼리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등등 아주 수많은 이 무사들이 피비린내 나는 혈투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 일본을 열도를 통일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 전국 시대를 일단 최초로 통일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요, 오다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전술로서 통일을 달성했는데, 그야말로 화약 무기를 전쟁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다네가시마라고 불리는 조총이 되겠는데요. 조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지고 온 무기 아니겠습니까? 화약으로 발사하는 이러한 발사 무기가 되겠는데요.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이 조총을 전해받고 그리고 제조 방법을 배워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요, 이 통일을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그런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 암살한 부하를 또 잡아다가 처단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았고 내가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잇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나왔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 옛날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죠. 한자로 쓰면 풍신수계. 그렇습니다.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장군인이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겠습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100여 년간의 혼란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일본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 무사들에게 할 일을 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무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데 일본의 토지를 나눠주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정복한 땅에 토지를 나눠주겠다 해서 정치적으로 남이 나라를 쳐들어가게 만든 거죠.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명나라랑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명나라는 아주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역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가받은 그런 가만무역만 하는 데 따른 일본의 그런 경제적인 갈증,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무사들의 불만을 밖으로 투사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뭉뚱그려져가지고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우리나라나 조선이나 명나라의 그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일본 놈들이 많이 탐이 나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진왜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덕분에 일본 놈들을 몰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은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그리고 명나라도 임진왜란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재정을 갖다가 그냥 투여하다 보니까 거의 쇠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만주의 여진족들이 후금 그 뒤를 이어서 청나라를 세우면서 명나라를 압박하면서 결국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제 청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아까 중국 얘기할 때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무너지고 임진왜란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이었어요. 전국시대 때 라이벌이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협력하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에는요, 자기의 병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아주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밀려났을 때,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정권을 엎어버리겠다, 이러한 계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기다림은 결국 결실을 맺어가지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몰락한 이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돼서 만든 막부가 바로 뭐냐? 새로운 막부,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 근데 이 에도 막부는요, 그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와는 상당히 달랐어요. 이 에도 막부를 처음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그 이전의 막부들이 봉건제에만 집중했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 쇼군이 이 지방에 있는 영주들을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에도 막부에서는요,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했어요. 이 만화에서도 보다시피 막부와 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체제잖아요. 쇼군이 있는 막부, 그리고 쇼군의 충성을 맹세한 영주들에게 나눠준 번들이 있거든요. 그 번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번의 영주들의 가족들 일부를 중앙에 인질로 잡았었어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뭐 생각나십니까? 기인제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에 있는 영주들의 식구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중앙에다가. 에도에다 잡고 있어요. 에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도쿄예요.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 여기에 딱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매년 때마다 그 영주들이 이 에도에 방문을 하게 만듭니다. 쇼군이 있는 수도에 방문을 하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그 제도가 상킨 고타이 제도였거든요. 뭐 가족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쇼군에게 자기 업무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쇼군들이 이 지배를 할 때 이 번주들, 이 영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행차할 때마다 쓰는 돈이 엄청나요. 자기네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다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월급도 줘가면서. 그러려니까 한번 에도에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돈을 모을 새가 없습니다. 그걸 노린 거죠. 일단 식구들을 중앙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지방의 영주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안전장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방의 영주들이 돈을 모아야 이 돈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군대도 사고 뭐 군인들 뭐 봉급도 주고 무기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아예 못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게 만들고 반란은 반란대로 못 일으키게 가족들을 잡고 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킨 고타이 제도였었다는 거죠. 상킨 고타이제, 동그라미 7번의 상킨 고타이제 실시. 중앙집권적 봉건제. 경제적으로는요, 이 에도라는 곳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일본의 수도답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자, 우리가 흔히 조닌이라고 하는데 조닌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보부상들 마냥 어깨에다가 물건 팔 거를 딱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의 상공업은
눈부시게 발달하게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유명한 그 가부키, 우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문화 아니에요. 일본 놈들 문화지. 이 정말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 가부키, 얼굴에 그냥 돈칠하고 경극만큼이나 정신이 없는데 경극이 훨씬 더 고급지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가부키에 비하면 말이죠. 가부키. 일본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죠. 동그라미 8번에 조닌 문화가 발달해요. 상인들, 서민들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닌 문화다. 조닌 문화. 가부키는 우키요에, 이 일본의 이 근세에 그려진 이 우키요에라는 그림인데 와 정말 좀 아주 되게 과격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정말 이렇게 쳐가지고 와 정말 지금이라도 이제 이 화면 밖으로 파도가 쏟아져 내려올 것만 같은 강렬함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산 후지산의 모습인데요. 아주 벌겋게 뭐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햇볕을 받아갖고 이제 벌겋게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이 이제 햇빛이 내려쬐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은데요. 이것마저도 그래요. 뭐 사람의 모습인데 가지고 얼굴이 되게 기네요. 말상이네요. 아무튼 막 꽃들이 막 흩날리는 그런 그 꽃나무 밑에서 여자들이 그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우키요에들은요, 굉장히 강렬한 그 터치감, 강렬한 채색 이 배치 구성 때문에 서양의 화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나나, 우리가 란카쿠라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에 일찍이 와가지고 많은 학문을 전파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래. 입에 붙어갖고 이 일본 놈들은 왜 자꾸 내가 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사 가르치다가 그냥 갑자기 서양사, 세계사 넘어오고 일본 놈사 넘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미안합니다. 말을 이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학이라고 그러죠. 그 네덜란드는 한자로 화란이라고 해요. 화란. 그러다 보니까는 네덜란드의 학문이다. 난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란카쿠라는 학문이 난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 자, 빈칸에 써보세요. 동그라미 8번에 조닌 문화 그리고 난학.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외 교류면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걸 걸어 잠갔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만 외국 세력이 살 수 있게만 했고 거기에서만 외국 상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만 했어요. 이 수도도 아니고 멀리 나가사키라는 이 항구 도시에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외국 상인들이 여기에서만 거주하고 여기 밖에를 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들과 자국 사람들이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조선과 교류했던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다 내용이었습니다. 실전 문제 3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같이 해봅시다. 좀 따라보실래요? 네. 자, 실전 문제 1번 밑줄 친 기역과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명대는 신사가 지배층으로 등장하였으며 기역, 니은 지정은제를 실시하였고 디귿 서민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시기 의은 마테오리치는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여 중국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미음 정화의 원정으로 바닷길이 개척되기도 하였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뭡니까? 정답은 2번이죠. 지정은제가 아니라 뭐예요? 명나라 땐 일조 편법이었다는 거. 1번에 2번. 자, 2번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거 찾아봅시다. 정답은 4번이죠. 명대에는 지행아들의 실천을 강조한 뭐예요? 명나라 때 양명학이 되겠죠. 성리학은 송나라 때죠. 2번에 4번. 자, 3번 에도막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역 중앙집권전 봉건제도 맞아요? 맞죠. 상킨 오타이제도. 그 다음에 니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탈하였다.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죠. 니은 아니에요. 디귿 상공업을 발달시켜 조인계층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정답 맞습니다. 디귿 맞아요. 리을도 혹시 한번 볼까요? 모든 항구를 개항하여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실시하였다. 아니죠. 제한적으로만 실시했죠.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 3번에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실전 문제 2, 4,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화면에 띄워드리고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이슬람 세계의 확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